4분에서 9번 지분 해설하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이제 사회지문인데요. 법적으로 구성된 법규범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을 물리 해석이라고 하고, 이것의 출발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나라고 하는 두 번째 문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출발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착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것 같고요. 3문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시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3문단, 4문단은.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즉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면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또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담보인데, 담보의 일상적 의미란 맡아서 보증함, 이것을 가지고 물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사용된 예로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체계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3문단, 4문단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유상계약은 어떤 거죠? 뒤에 나오네요.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서 거래 상대 대상의 값어치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 서로 매매를 할 때의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문제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했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첫 번째는 손해배상이지만 만약에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이겠네요. 자,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첫 번째 유상계약의 맥락이었다면 두 번째는 채권의 맥락인데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강제 집행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건물이나 땅이라면 부동산을 경매하에 마련된 경매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배당받을 금전채권자가 여럿이라면 채권에게 배당 비례하여 받아야 되지만 담보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서 자기는 채권에 먼저 배당받는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네. 그렇다네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증이란 지금 그래서 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맥락에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정해되고 있어요. 이것들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이제 각각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연히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채무자가 갚았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는 갚을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증이 성립되려면 채권자가 보증인을 당사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즉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을 단번으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이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왜냐하면 주채무자랑은 관련이 없으니까요. 보증의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계약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상계약이라는 거 우리 뭐였는지 잠시만요. 앞에 살펴보면서 지금 떠올려보죠. 유상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증인이 채무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계약이 아니겠죠. 심지어 주채무자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채무자가 보증인에 뭘 주기로 하기로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하네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민법에 의하면이라고 해서 법
규정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두 번째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만약에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이고 또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의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를 들면 사업과 무관하게 뭐 도박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뭐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근데 그리고 보증인이 그거에 대한 대가 없이 그냥 보증을 서줬던 경우에는 보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네요. 또 이런 예가 지금 네 번째 조건들이 있네요.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연대보증 특이하기 지금 이 네 번째 다시에서 지금 또 다른 것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게 바로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는 특약이네요.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것은 가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바로 어떤 해석인가요?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물리 해석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 역사적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